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출산율 계속 심각하다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태어난 그 아기가 네, 가장 역대 최저치래요. 네. 뭐 시작부터 안타까운 또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이 인구 통계, 그러니까 출생아 통계, 사망자 통계, 그래서 인구 통계를 추산한 이래로 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1월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 1월 출생아 수가 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통상 이제 1월을 선호하는 거죠. 아, 네, 부모 입장에서 예, 1, 2월 정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1월 효과가 항상 있는데 예. 그 1월 기준의 출생아 수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 통계가 진단한 이래로는 가장 낮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만 1,000명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인구 감소가 진전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1월, 2월 출생자는 빠른이라고 해서 네. 선후배끼리 나이 이렇게 친구끼리 섞여 있으면 족보가 막 꼬이고 그랬었는데 요새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 인구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서 네. 이제 그 인구 자연 감소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네, 단계예요?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네. 인구의 정의를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 지금 3월 인구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24년 나머지 기간 동안 출생아 수가 있고 사망자 수가 있죠. 네. 예. 그럼 현재 인구에다가 출생아 수를 더하고 사망자 수를 빼면 우리나라 인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증감이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외국인 순 유입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 증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기 때문에 예. 자연 증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연 증감 감소세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 외국인 유입이 있는 거죠. 아. 순 유입이. 예. 어쨌든 그 부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설명드렸고요. 네. 자연 증감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네. 어쨌든 사망자 수가 대략 한 3만 명. 그리고 출생아 수가 대략 2만 명. 그러니까 만명 사망자 정도. 수가 1만 명 정도 더 많다. 예. 그러니까 자연 증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 인구 구조가 예. 1만 명 정도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또 심각한 게 2028년부터는 이 경제 활동 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된다는 통계가 있던데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인구 감소는 인구 감소인데 네. 거기에 하나 또 만난 게 뭐예요? 고령화예요. 아. 그러니까 고령화는 고령자 수가 예.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건데 고령자의 정의를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만 65세 기준을 예. 대입합니다. 예. 그럼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예. 그게 고령화율이에요. 예. 그 고령화가 같이 진전되니까 인구는 인구대로 감소하지만 만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소위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어떨까요? 더 가파르게 줄겠죠. 예. 예. 왜냐하면 인구가 줄지만 고령자는 또 늘어나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전개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 연령 인구, 소위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구조. 예. 그런 구조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걸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인력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더 많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 더 많은 인건비를 지불하면 국제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잃어갈 수 있겠죠. 노동력이 예. 풍부하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올해 1월에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또 결혼한 분들은 네, 작년과 비교해서 11%가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출산율 떨어진다, 결혼도 많이 안 한다 하는데 왜 늘었을까 하나가 궁금하고 네. 또 결혼을 하면 출산율과도 이어질까 이것도 궁금해요. 네. 통상 이 결혼에 해당하는 그 지표들, 예. 결혼 건수라든가 결혼율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은
출산율이라든가 출생아 건수의 선행지표격입니다. 네. 물론 결혼한다고 반드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 연결고리가 좀 약화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건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출생아 수도 늘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예. 다만 좀 뭐 또 역시 죄송한 말씀을 네. 드리지만 이 통계를 해석하는데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정말 결혼 건수가 늘었나?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코로나19 중에 예. 네. 결혼을 미뤘던 아. 그 잠재 결혼 계기라고 할까요? 네. 잠재 결혼 대기자들이 대거 결혼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예.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혼인 신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왔던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결혼 건수가 늘어나는 구조라기보다는 한동안 줄었던 그 결혼 건수가 이제 이행된다. 네. 이게 한 가지 통계에 대한 해석을 또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이 결혼 건수든 출생아 건수든 항상 비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요. 네.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결혼도 많이 하는 달이 있잖아요. 음. 출생아도 많은 달이 있는 거예요. 5월에 신부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결혼 건수를 지금 11.6% 늘었다고 했는데 23년 1월의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23년 1월에 설이 있었어요. 네네. 24년에는 2월에 설 연휴가 있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오피스 데이가 예. 1월 달에는 23년 비교년도 1월에는 네. 오피스 데이가 줄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혼인을 신고하는 신청 건수가 예. 일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11.6%가 는 게 아니라 한 1.5% 증가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일하는 날이 많았으니까 예. 혼인 신청하는 날이 많았다라는 것도 이제 통계를 명확히 판단하는데 그러네요. 이게 수치가 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꼼꼼하게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동향을 좀 살펴봤고 다음 주제는 취업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지난해 이 대졸 신규 입사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중고 신입, 네.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신입들이 들어온 건데 기업들이 이렇게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나 봐요, 추세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라든가 제 선배 세대들의 경우에는 한 번 직장 취업하면 평생 평생 직장이지. 예. 그러니까 이직할 생각을 보통은 안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식구라고도 표현하고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의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없죠. 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조차도 적당한 시점에 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작 채용을 해가지고 또 뭐 교육 훈련 예. 그런 것도 해가지고 가르치고. 많은 비용 들이고 소위 쓸만해졌다 싶으면 이직을 하는 거예요. 예. 키워놓으니까 나가.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경험하면서 예. 채용한 그 채용 인력의 활용 정도가 좀 낮고 너무 예.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당 부분 다른 영역에서의 경험을 많이 가진 기업 직원들, 예.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 예. 혹은 다른 산업에서 일해본 경험, 그런 경험이 우리 대기업에 이렇게 채용이 됐을 때 융합화된 어떤 사고라든가 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예. 조금 더 일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바로 사용될 수도 있고 교육 훈련 비용도 덜 들 수 있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업 방향과도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소위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입 직원들은 답답한 거예요. 지원자들은 맞아요. 경력을 그렇습니다. 쌓아와 오라고 하는데 아니 신입인데 어떻게 경력을 쌓습니까? 물어볼 수 있고 네네. 답답한 과정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요새는 또 공개 채용도 있겠지만 수시 채용도 많고 네. 또 그러다 보면 또 시대에 맞춰서 AI가 또 면접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제 대면 면접이 일단은 종식됐었던 거예요. 네. 일시적으로. 예. 그때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는데 예. 그게 비대면 플랫폼들을 활용한 거예요. 예, 예. 비대면 면접 플랫폼이고 거기에 AI 기술까지 도입된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술을 도입해보고 비대면 면접 방식을 도입해보니까 네.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수십만 건의 채용 뭐 이력서를 받아들고 그렇죠. 네. 이 인사팀 직원들이 그거 평가하는 것보다 예. AI가 더 객관적이고 더 효율화됐고 비용도 감축되는 예.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예 AI 비대면 면접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 앞으로도 활용해서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가져가겠다 하는 의지로 인사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AI한테 뭐 이렇게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 한번 AI를 써본 기업들이 다시 그 전의 방식으로 못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치. 것들은 정말 기업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그 네. 기업에 지원한 인재가 서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취업 준비하시는 이제 청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대기업,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뭐 공공기관 이런 것을 선호합니다. 예. 근데 뭐 그런 선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기존 인력들을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지금 유통업체도 마트 회사도 예. 금융사도 그렇죠.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소위 여러분들이 원할 만한 그런 직장과 그 직장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기업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은행사들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어요. 유통사들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인력 혹은 경력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네. 그 경력 인력은 다 A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혹은 다른 플랫폼 기업에서 그런 영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인력 예. 이렇게 원하는 인력과 또 인력들이 원하는 기업이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취업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역량을 요구할까 이런 것을 더 면밀히 준비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취업 시장의 동향까지 경제 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